그날 납골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저씨, 우리 아빠인데요. 한 나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들고 온 국화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여자도요. 아들의 마지막 연인, 그리고 제 손녀였습니다. 그날 이후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 아이는 모른 척 해주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바람결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청담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아침 공기는 가볍지 않았어요. 끝까지 잎을 붙들고 있던 나무들도 이제는 포기한 듯 바람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죠. 땅에 내려앉은 노란 은행잎과 마른 잎은 소리 없이 바렸고 차가운 바람은 말끔히 정돈된 기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회색 양복 위에 검은 외투를 걸치고 광택이 살아있는 구두를 신은 채였죠. 그의 뒷모습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고 정적 속에서도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트렁크에서 검정 손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묵직하지만 오래 쓴 티가 나는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하얀 소주병, 그리고 유리 액자 하나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그는 2층 묘역 201의 7구역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저기 유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절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와 인사를 나누는 이는 없었어요. 그에게 이곳은 회한의 자리였고 홀로 감당해야 하는 기억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서재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유골함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국화꽃을 바닥에 놓았고 유리 액자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을 꺼내 유골함 위에 세웠습니다. 사진 속 재훈은 30 중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술병을 조심스럽게 열고 작은 재래용 잔에 소주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시 아주 깊게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숨을 길게 고르고 다시 한번 바라봤죠. 이 바람결이 네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날하고도 비슷하구나. 입에서 새어나온 중얼거림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올려두고 손을 가지런히 모아 절을 올렸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이 반짝였고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굳게 버티던 자세가 잠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의 세계엔 유골함과 사진, 그리고 자신뿐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고 낮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 뒤를 잇는 작은 운동화의 발자국 소리도 들렸죠. 낯선 기척이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기척을 느꼈어요. 눈을 감고 한숨처럼 호흡을 내쉰 뒤 잠깐 숨을 고릅니다. 저기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납골당 안의 클래식보다 더 맑고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이 사진 속 아저씨, 우리 아빠인데요.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잔이 덜컥하고 흔들렸습니다. 잔 안에 소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졌어요. 정적이 퍼졌습니다. 묘역을 지나던 몇몇 유족이 고개를 돌렸고 관리실 직원도 이쪽을 흘겨보았죠.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았어요.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창백하지만 맑은 피부, 약간 크고 낡은 핑크색 점퍼, 고무줄이 늘어난 운동화, 작은 손에는 국화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뒤에는 또 다른 여성이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검정 니트 코트를 걸친 눈빛이 말라있는 38살 즈음의 여자였죠. 진아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사진으로 갔다가 아이에게로 더디게 돌아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굳어져 있던 내면이 한순간 흔들리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여기에 아빠가 있다고요. 주변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저런 데서 무례하게. 회장님 아닌가 저 사람? 그는 고개를 돌려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당황과 혼란, 그리고 버티고 있는 흔적이 어렸어요. 지나는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폐를 끼쳤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냥 이 아이 아빠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이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저 진심과 궁금함, 아버지라는 단어에 매달린 소녀의 본능이 가득했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분명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장 바지에 무릎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 무례한 일 내가 기억하겠소. 그는 국화꽃도 술도 액자도 그대로 둔 채 가방만 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도 진아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유골함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반포입니다. 도시를 등지고 선언덕 위 어둑한 가로등 아래 고요히 서 있는 집 한 채가 보이네요. 그 집이 바로 장영석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불이 먼저 켜지더니 묵직한 걸음이 고요한 복도에 퍼집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장영석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집안 공기는 이미 따뜻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요. 거실을 지나 곧장 서재로 향하며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묵은 숨이었죠. 마음속 것들도 옛날 장면들도 함께 들이마셨다가 한 번에 쏟아내는 숨이었습니다. 서재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가지런한 책등과 말끔한 가죽 소파, 조용히 도는 공기청정기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린 곳은 책장도 책상도 아니었습니다. 서랍장 뒤쪽에 숨겨둔 칸이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감춰둔 서랍의 걸쇠를 눌러 열었습니다. 쇠상자 하나가 나왔지요. 녹은 슬지 않았고 먼지도 없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은 꺼내보셨다는 표였어요. 상자 위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재훈 유품, 그렇게 적혀 있었지요. 흘려 쓴 글씨는 그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전화기, 아들이 쓰던 가죽 지갑, 말끔히 접힌 셔츠 한 벌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맨 아래 깊숙이 눌려있는 작은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집어들고 늙은 손끝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가 가볍게 바스락거렸지요.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재훈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저 진아와 아이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이 아이는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안고 갈게요. 장영석의 시선이 한 줄 한 줄을 따라 내려갑니다. 두 눈에 물기가 차오르지만 그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떨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렀지요. 눈앞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5해 전 바로 이 방이었습니다. 서재문이 쾅 하고 닫혔지요. 책상이 울릴 만큼 재훈의 손이 거칠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진아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아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여자는 안 된다. 너 혼자도 시끄러운데 거기다 아이까지 데려와? 그건 내 손자가 아니다. 피를 나눈 제 자식입니다. 아버지 손자가 맞아요. 너 하나로도 이 집안은 감당이 안 돼. 내가 만든 이 이름, 이 명예, 너 그거 하나 물려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래서 도망가려 합니다. 돈도 집안도 이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진아랑 아이랑 그게 제 전부입니다.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영석의 눈빛은 차갑고 말투는 단호했지요. 그래, 그럼 나가라.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재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 나갔지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시 지금 이 서재입니다. 장영석은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마에 한 손을 올리고 길게 숨을 쉬었지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내가 널 그렇게까지 몰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른 가지처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약했습니다. 자기 귀에도 낯선 후회의 소리였지요. 가슴 한가운데 가라앉은 말이 떠오르지만 어떤 변명도 이제는 아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흐릅니다. 밖에서는 낙엽이 유리창을 스치고 흘러내렸지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여전히 닦지 않았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마지막 목소리, 끝내 마주하지 못한 마지막 얼굴, 그리고 오늘 자신을 보고 웃던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오며 장영석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남겨둔 그림 한 장이 더는 따라오지 못하도록요. 미련이 발끝에 걸리지 않도록요. 그는 그저 뚜벅뚜벅 차가운 골목의 공기만 바라보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죠.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짧고 고요한 순간은 그의 삶 전체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으니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장영석의 검은 승용차가 은평구 수색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 골목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만큼 좁은 길목이었어요. 양옆으론 덜 말린 이불과 빨래가 낮게 늘어져 있었고 하수구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나왔습니다. 벽에 붙은 가스배관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세탁기 위엔 담배꽁초가 한 움큼 올려져 있었죠. 장영석의 구두는 깨끗했지만 그가 밟는 바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끔 그를 스쳐갔어요. 빨래를 털던 중년 여자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한번 쳐다보았고 문을 열고 나온 택배기사는 지나가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억을 더듬듯 걸어 올라갔죠. 3층 복도 맨 끝 누렇게 변색된 벽지와 오래된 시트지를 덧댄 문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문 너머에 지나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를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장영석은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어제 납골당에 남겨졌던 아이가 그린 세 사람의 그림이었죠. 서재훈, 진아, 그리고 그 자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쥐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림 한쪽 구석엔 조그맣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할 수 있나요? 그는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서늘했어요.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 고요한 복도를 울리는 전자음이 퍼졌습니다. 몇 초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검은색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장영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놀라움보다 차가운 단절이 담겨 있었죠. 장영석 역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입니다. 그는 그림을 들고 지나가 보게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제 납골당에서 그 아이가 그린 겁니다. 유골함 앞에서 제 눈앞에서 말없이 꺼내서 그리더군요. 진아는 그림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림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눈길이 아주 천천히 움직여 그림 속 구석에 적힌 문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가족 할 수 있나요? 그녀는 그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빨갛게 말라있던 입술이 다시 갈라졌어요. 이제 와서 왜 오셨어요? 그녀의 말은 짧았고 단호했습니다. 애원도 없고 격렬한 분노도 없었지만 그 말은 그가 여태껏 받아온 어떤 질책보다도 냉정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장영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지나 앞에 있는 문턱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눈동자 속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장영석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입술도 열지 않은 채였죠. 그림은 아직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걷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장영석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보는 순간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였죠. 바닥은 여전히 눅눅했고 신문지 위에는 고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은 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면서도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으로만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 문 앞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김이 잦아든 국그릇이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젓가락은 내려놓은 채였고 영석은 더 이상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목 끝에서 멈춘 말이 한숨과 함께 돌아나왔죠. 내가 그때 다 잘라버리지만 않았어도 그 말은 식탁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누군가를 향해 흘러갔지요. 텅 빈 의자 하나가 왼편에 놓여 있었고 한때 아들이 앉았던 자리였어요. 맞은편엔 누구도 앉아본 적 없는 또 하나의 빈자리가 덩그러니 있었죠. 오늘 본 소녀의 작은 얼굴이 그 자리에 겹쳐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영석은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자 늙은 어깨가 더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그보다 1시간 전이었습니다. 자택 응접실이 고요했죠. 부드러운 샹들리에
불빛 아래 영석은 혼자 소파에 앉아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는 이미 식었고 향도 거의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어요. 무엇을 쥐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 보였다고 할까요? 리모컨을 집어들고 벽난로는 켜지 않은 채 조명만 낮췄습니다. 무릎 위엔 두 손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고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철 몇 권이 포개져 있었어요. 그 위에 살며시 올려진 노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버튼 하나를 눌러 내부 호출을 연결했습니다. 송비서, 지금 올라오게. 잠시 뒤 집안에서 조용히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응접실로 들어왔지요. 영석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가 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어제 문 앞에 놓고 돌아온 그 종이는 다시 가지런히 접혀 있었지요. 영석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은 채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정확하게, 조용하게. 예, 회장님. 기록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게. 확신 없이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비서는 묵묵히 수첩에 몇 자를 적고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응접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죠. 정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를 응시하듯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99.99% 일치. 또박또박 인쇄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그를 몇십 년 전으로 끌어내렸지요. 젊은 날 그토록 외면하고 그토록 밀어냈던 단어. 핏줄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되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두 손을 포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모른 척할 명분은 사라졌군.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이었어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 동안 외면으로 버텨온 스스로에게 남기는 판결문 같은 말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밟힐 때마다 조용한 발소리가 울렸어요. 창밖에는 겨울을 앞둔 늦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목소리가 떠다니는 듯했죠. 이 아이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만은 남기고 싶었어요.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아들의 그 날카롭고도 간절했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날의 침묵이 있었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영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이번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어요. 그 이름조차 아직 제대로 묻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럴 자격이 생겼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소파에 앉은 지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은이 자고 있는 방 안에서는 일정한 숨소리만 들릴 뿐 세상은 더 조용해 보였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어 빛 바랜 가장자리를 매만졌습니다. 사진 속 재우는 편하게 웃고 있었고 진아는 그 옆에서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의 미소는 반은 믿음, 반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점점 멀어졌고 기억은 또렷이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5년 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진아는 긴장한 채로 마주 앉았죠. 영석은 주문도 하지 않고 와인잔에 손가락만 얹은 채 진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방 간호학과? 네. 전북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졸업 후엔 서울 병원에서 바로 일 시작했어요. 부모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세요. 영석은 짧은 한숨을 내쉰 뒤 무표정한 얼굴로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그럼 집도 없겠군. 보아하니 내 아들 만나기엔 너무 부족한 환경이야. 진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만 굳어갔고 젓가락을 쥐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집안은 내 손으로 일군 거다. 수십 년을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 그걸 너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는 없어. 재훈 씨와 전 그런 계산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로 만났는데? 사랑? 그 말 요즘도 통한다고 생각하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학벌과 집안이라면 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 끝내는 건 내가 결정하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존재야. 그날 밤 장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재훈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 짐을 챙겼습니다. 영석은 서재 앞에서 두 팔을 모은 채 서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냐? 당신이 못 받아들이면 제가 받아드립니다. 진아랑 살겠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라. 그럴 생각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등을 돌렸어요. 며칠 후 병원 인근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영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호출음 끝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임신했습니다. 재훈 씨의 아이예요. 알아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뚝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에 손조차 대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현재 다시 진아의 거실이었습니다. 진아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오래 참아낸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혼자 결정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는 누구보다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를 확인하듯 문 앞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이제는 그림자 아닌 사람으로 당당히 너의 곁에 서고 싶다. 조명이 꺼진 거실이었지만 진아의 마음속엔 언제보다 또렷한 다짐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문호는 숨을 고른 뒤 차분히 입을 뗍니다. 회장님, 며칠 전 납골당에서 있었던 사건, SNS에 영상까지 퍼졌습니다. 영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포개에 올려두고 천천히 눈만 감았어요. 이문호가 노트북 화면을 회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 국화꽃을 꼭 쥔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저기요. 이 사진 속 아저씨, 우리 아빠인데요. 회의실은 단숨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두 팔을 꼬아준 이사 A가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요즘 커뮤니티랑 유튜브에서 난립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손녀, 사생아 유골 논란, 뭐 별 얘기가 다 돌아요. 이사비가 숨을 삼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회장님의 손녀입니까? 영석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입은 여전히 닫아두었죠. 이사 씨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 입장 안 내면 재단 이미지에 타격 갑니다. 청우는 이미지가 전부예요. 장학사업, 사회공헌 다 날아갑니다. 이사 A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당장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죠. 사실과 무관하다든지 사적인 일이라든지 더 퍼지기 전에 끊으셔야 합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어색한 기침소리,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파도처럼 이어졌고요. 누군가는 벌써 휴대폰으로 커뮤니티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영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삐걱! 의자가 밀리는 소리에 이사진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는 정장을 한번 가지런히 여민 뒤 회의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빠르지 않았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문 앞에 이르자 비서 송재국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영석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내가 만든 틀을 깰 수도 있어야겠지. 그 말에 송재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몇몇 이사들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남겨진 회의실은 뜻밖의 침묵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순간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석이 남긴 한마디가 수십 년 재단의 규율과 체면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으니까요. 장 회장님, 납골당에서 우리 아빠라고 말한 소녀가 회장님의 손녀라는 게 사실입니까? 영상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확인하실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뭔가요? 현재 동거 중입니까? 서울 여의도 청우재단 본사 큰 모임장이었어요. 정기 모임이 끝났는데도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이리저리 오갔고 불빛 아래서 플래시가 잇따라 터졌어요. 영석은 단상 위에서 물컵을 들었습니다. 컵은 투명했지만
그 안에 물은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한 모금 물을 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 고요가 회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결심 앞에 숨고르기였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담담히 입을 뗐습니다. 그 아이, 서은이는 내 손녀입니다. 한순간 숨소리마저 옅어지는 듯 조용했어요. 곧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와 하고 짧게 숨을 내뱉었고 어떤 여성 기자는 눈가를 손등으로 쓸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영석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이번엔 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학벌, 출신, 배경, 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옳다고 믿었던 가치였습니다. 그는 원고 없이 단상에 섰어요. 그의 말은 미리 준비한 문장이 아니라 세월 끝에서 건져 올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그 기준 때문에 밀어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내가 감히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사람입니다. 카메라들이 다시 움직였고 몇몇은 노트북을 덮은 채 말없이 그의 입술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 결과 나는 내 손자를 보지도 못한 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렌즈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야 부끄러운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앉아있던 중년 기자 한 사람이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어요. 누군가는 더 묻고 싶었겠지만 더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영석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내려왔어요. 떠나는 순간까지 박수는 없었지만 그 고요는 오히려 더 무거운 존중이었죠. 그날 그 자리에는 누군가의 미리 쓴 사과문이 아니라 한 사람 삶의 가장 진심 어린 고백만이 남았습니다. TV 속 장면에서 장영석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림이 거실 공기를 천천히 흔들었죠. 나는 이제야 부끄러운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손녀, 서은, 네가 듣고 있니? 거실 한가운데 서은은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엔 며칠 전 납골당에서 떨어뜨린 국화꽃 한 송이가 조심스레 쥐어져 있었죠. 꽃잎은 조금 시들었지만 서은은 그것을 여전히 소중히 품고 있었답니다. 서은은 말없이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옆에 놓인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스케치북을 펼치자 흑연 연필로 그린 그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림 속엔 자신과 아빠 그리고 아직 만나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죠. 그림의 한 구석엔 나도 가족이에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서은은 그 문장을 눈으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을 조심스럽게 그림 위에 올려놓았죠.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뒤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아가 말없이 서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이 앉은 등 뒤로 무릎을 꿇고 천천히 양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그 품에 안긴 서은은 고개를 툭 떨구며 진아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진아는 입을 열지 못한 채 한동안 서은의 등을 어루만졌죠. 그리고 마침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드디어 네 이름을 불러줬구나. 서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그럼 나 이제 혼자가 아닌 거지? 진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은을 꼭 끌어안은 채 작은 등을 천천히 다독였죠. 창밖에선 바람에 실려 은행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빛바랜 노란 잎들이 좁은 마당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진아는 딸의 머리 위에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그래,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넌 사랑받을 아이야. 서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가 스케치북 위로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은 국화꽃 위에 닿았어요. 그 순간 시들어가던 국화 한 송이가 잠깐이나마 다시 살아나는 듯 형체를 되찾아갔습니다. 그 밤 진아의 집안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진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짜예요? 영석은 그대로 굳은 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에 천천히 시선을 돌리셨죠. 문틈 사이로 서은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 눈은 작지만 반짝이고 있었죠. 순수한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겹쳐 보였다고 할까요?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잠시 숨이 멎듯 고요해졌습니다. 묵직한 정적이 문 앞에 내려앉았어요. 네 말이 맞다. 우린 가족이다. 말을 내뱉자 목이 막히듯 숨이 가라앉았습니다. 입술을 다물지 못한 채 영석은 다시 조심스레 말을 이었죠.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하다. 말이 끝나자마자 서은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고개가 조금 더 나왔어요. 확인받은 강아지처럼 눈이 더 반짝였지만 어쩐지 살짝 겁먹은 기색도 스쳤습니다. 그때 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처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기자회견에서 아이 이름을 불러주신 건 그 애한테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영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전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영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겠죠. 애초에 자신이 받을 자격 없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오. 영석은 한순간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가라앉은 눈빛이었지만 단단했어요. 그 아이한테만은 끝까지 진심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진아는 눈을 조금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이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서은은 여전히 문 사이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짧은 연필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은 문고리를 꼭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그럼 지금은 가족이 된 거예요? 영석은 그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비로소. 그 순간 서은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작은 몸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눈엔 작은 빛이 깃들어 있었고 입꼬리는 아주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진아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죠. 들어오세요. 오늘은 따뜻한 차라도 드릴게요. 영석은 무거운 숨을 내쉬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집 안으로 한 발, 또 한 발 들어섰어요. 현관 문턱을 넘는 순간 발끝에 무언가가 살짝 닿았습니다. 고개를 내리니 노랗게 바른 은행잎 한 장이 있었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그 잎사귀가 발밑에서 조용히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은은 그 은행잎을 내려다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가을이네. 진아는 안쪽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가을이지. 우리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 사람, 재훈 씨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영석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에 대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멈춰 있었어요. 그의 눈은 식탁 위 보리차, 김이 피어오르는 방향을 멍하니 따라갔죠. 진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요. 속에서 끓던 말들이 이제야 겨우 허락이라도 받은 듯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이 가진 걸 말했을 때 재훈 씨가 참 많이 울었어요. 기뻐서. 그리고 그날로 당신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영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아의 말 하나하나가 속을 도려내듯 박혀왔죠.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사람 울면서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아무 데서나 며느리를 들이지 않는다. 그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었대요. 잠시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은은 멈춰있던 크레용을 조심스레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작은 고개가 살짝 진아 쪽으로 기울었지요. 진아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재훈 씨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바꿔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틀렸단 걸 보여주자. 그녀는 시선을 떨구고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부터 택배일, 건설일, 주유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하루에 밥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었어? 우리 아이는 어디 내놔도 당당한 사람이 되게 하자. 그 한마디요. 영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쥐고 있던 찻잔이
조금 흔들리며 또각하고 조용히 받침 위에 내려앉았어요. 진아는 가슴 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리엔 손때가 베어 닳아 있었고요. 글씨는 오래된 펜으로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딱 한 장 남긴 편지예요. 그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식탁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영석은 손을 떨며 그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 글자 한 글자 훑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진아와 아이는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부디 아이만은 모른 척 해주십시오. 아버지만은 지켜드려야 합니다. 영석은 손으로 편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떨궜지요. 나는 지키지도 못했네. 아무것도. 진아는 참아오던 울음을 더는 누르지 못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서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아의 옆으로 와 앉더니 작은 손으로 엄마의 팔을 감쌌어요. 엄마, 울지 마. 진아는 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온 세상 어떤 말보다 단단하게 그녀를 붙잡았어요. 영석은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보다 어른이었구먼. 진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은도 아무 말 없이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요. 이 방 안에는 처음으로 가족이 되려는 마음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밤은 깊었습니다. 반포자택의 서재안 책장 시계의 초침이 조용히 돌고 있었어요. 영석은 책상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망설임이 오래 머물렀고 그 작은 봉투를 여는 데만 10분은 좋게 걸렸지요. 마침내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잘 접힌 노란빛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영석은 손끝으로 종이를 살며시 펼쳤습니다. 바렌 편지지 위 익숙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아들 재훈의 글씨였습니다. 영석은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나갔어요. 아버지, 전 당신을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저 무서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기준에 모자랄까봐 두려웠어요. 영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로하고 다시 편지에 집중했어요. 진아를 처음 소개하러 갔을 때 그날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사람을 택하면 저는 가족이 아닌 존재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재훈아. 그의 목소리는 기척도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편지를 읽던 그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어요. 눈동자 가장자리의 고인물이 조명에 반짝였지요. 그래서 저는 진아를 택했고 그 결과 아버지 앞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몰라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석은 편지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감쌌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금 눈을 편지에 고정시켰어요. 찡그레진 눈썹 아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저는 아버지께 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만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편지가 끝났을 때 영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는 편지를 쥔 손으로 그저 책상 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옆에 놓인 액자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죠.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영석은 손을 들어 사진 유리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이렇게 떠난 줄도 모르고 나는 그동안 대체 뭘 지킨 거냐? 그는 사진에서 손을 떼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 후 눈을 떴을 땐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대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손등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게 내버려두고 편지를 조심스레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체면, 명예, 권위, 그게 다 뭐였나? 그딴 것들이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가늘었지만 그 안엔 일생 처음으로 드러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영석은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오랜 시간 그는 그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영석은 회장도 아니고
부친도 아니었지요. 그는 그저 한 나이에 늦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든 수색동 골목이었어요. 진아의 집 창문엔 김이 잔뜩 서려 겨울 아침 공기를 맞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미역국이 자작자작 끓고 있었고요. 식탁 위엔 갓 지은 밥 한 공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올려져 있었어요. 서은이 두 팔로 입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덜 깬 얼굴이지만 발걸음은 익숙했죠. 엄마, 오늘 미역국이야? 응. 생일엔 미역국 먹어야지. 서은은 스스럼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작은 상자를 발견했죠. 이건 뭐야? 내 이름 써있네? 진아는 상자를 건네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 보낸 사람은 없더라. 서은은 택배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흰 종이 포장 아래에서 곱게 접힌 붉은 손뜨개 목도리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죠. 그 애는 목도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두 손에 감싸진 실의 촉감이 어른의 손끝 온기를 그대로 품은 듯 따뜻했어요. 그 밑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광 베이지색 봉투엔 어떤 이름도 도장도 없었죠. 서은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손끝으로 꺼낸 종이엔 딱 4줄의 손글씨가 담겨 있었죠. 아, 서훈아, 네 생일을 축하한다. 네가 나를 가족으로 불러주는 날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편지를 읽던 서은은 조용히 멈췄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고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죠. 이거 할아버지가 보낸 거지? 진아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서은은 목도리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나 이거 잘 간직할래. 진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다 말로 옮기지 못한 기쁨이 한데 얽혀 있었죠. 서은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아가 놀라 묻듯 고개를 들었죠. 어디가? 편지지 찾으러 나도 써야 돼. 진아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래야지. 잠시 후 서은은 스케치북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찢어왔어요. 연필을 잡고 식탁에 앉아 또박또박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손은 아직 서툴렀지만 글자는 단정했어요. 그 애의 눈빛은 놀랍도록 진지했고요. 그날 아침 이 집에는 크게 울리지 않는 조용한 축하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무언의 손길이 느리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죠. 문 밖에서는 말없이 떠난 택배기사도 그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겨울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청우재단 본사 12층 이사회실입니다. 둥글게 배치된 집무용 테이블, 중앙엔 무거운 침묵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눈길은 장영석 회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먼저 말을 꺼낸 건 이문호 상임이사였죠. 회장님, 이번 사태 이후 후원사 이곳에서 공식 협력 철회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분사 쪽에서도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왔고요. 다른 이사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 A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SNS 기사 화면을 보여줍니다. 차갑게 빛나는 화면 위에 단어들이 가시처럼 밝혀 있었죠. 이건 지금 업계 전체에서 흉이되고 있습니다. 납골당 사건, 숨겨진 손녀, 기자회견 눈물. 회장님의 개인사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숨과 낮은 기침 소리, 그리고 문서 넘기는 마찰음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죠. 청우그룹의 이미지는 정직과 청렴이었습니다. 이젠 회장님의 가족사가 브랜드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돌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낯빛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명예롭게 물러나시고 지분은 공정한 신탁 처리로 넘기시는 것이 회사를 위한 길입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릅니다. 장영석은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색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로 내밀었죠. 여기에 내 지분 80%의 전환 서류가 들어있다. 회의실은 술렁였어요. 몇몇 이사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죠. 청호재단 명의를 전면 폐지하고 서재훈 장학재단으로 전환한다. 장학재단으로요? 그래. 그리고 재단 이름은 손녀 이름을 따서 바꾼다. 서은희재단이다. 이 지분은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장학금과 돌봄 사업에만
쓰일 것이다. 이사 A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모서리가 떨릴 만큼 숨이 거칠게 올라왔죠. 회장님, 그건 아무리 개인적 감정이 있어도 공적인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체면상 말이 안 됩니다. 그제야 장영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쇠한 눈동자 속에 단단히 굳은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말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체면을 지키느라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모두가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눈빛들이 하나둘 흔들렸습니다. 재훈이는 내 체면이 두려워 떠났고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바깥에 겨울 햇살이 창문 유리를 타고 희미하게 번졌어요. 어느새 공기엔 서늘한 빛이 감돌았죠. 이제는 그 체면을 부숴야 가족이 될 수 있더군. 이사 B는 조심스레 입을 떼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선 모든 걸 걸고 계신 겁니까? 장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표정은 더없이 담담했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니다. 속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의자다리 미세한 마찰음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총우의 이름은 잊히겠지. 하지만 내 아들과 손녀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남겨진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 한 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서늘한 유산 속에 담긴 진심을 처음으로 마주했죠.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경기 용인 청담 추모공원 납골당 바깥 한적한 앞마당 벤치였지요. 영석은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끝은 의외로 따뜻해 보였죠. 한 손엔 따끈한 보온병을, 다른 손엔 연한 회색 보자기에 싼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끝이 조심스레 매듭을 풀었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살그머니 다가왔어요. 영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서은이 가방을 맨 채 조심스레 걸어오고 있었죠. 뒤에서는 진아가 일정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은은 약간 긴장한 듯 망설이다가 영석 앞에 고개 숙여 섰습니다. 왔구나. 여기 앉아. 그는 옆자리를 2번쯤 톡톡 두드렸어요. 서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에 살짝 앉았지요. 영석은 도시락 하나를 서은에게 내밀었습니다. 너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달걀말이하고 불고기 조금 넣었다. 어릴 때 네 아빠가 좋아했던 거랑 비슷하게. 서은은 도시락을 품에 가만히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김이 살포시 올라오고 단정히 담긴 반찬들이 아이의 눈을 반짝이게 했지요. 진짜 맛있겠다. 영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온병에서 국을 따라주었어요. 김이 둥글게 피어올라 코끝을 간지렸죠. 이건 미소국이야. 달큰한 게 겨울 저녁에 딱이지. 둘은 함께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식사 도중 서은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맑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표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예요? 영석은 젓가락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그래. 사람들이 그러더라. 돈 많으면 부자라고. 서은은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을 살살 뒤적였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연필로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죠. 벤치에 앉아있는 3사람, 할아버지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었어요. 셋은 다정히 어깨를 붙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가장 큰 부자예요. 그녀는 그림을 영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영석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마치 한 줄 한 줄을 눈으로 더듬어 읽듯이요. 그래. 나도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무엇을 가져야 부자인지. 서은은 조용히 도시락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을 살짝 건드리는 소리만 맴돌았죠. 그러다 문득 아이가 마음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이 그림 할아버지가 가져가도 돼요. 이젠 우리 가족이니까. 영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지요. 고맙다. 서은아. 그 말은 느리게
그러나 묵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또렷이 실린 손녀의 이름이었지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은행인 몇 장이 바닥을 굴러 벤치 아래로 살짝 숨어들었지요. 하늘은 서서히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오려는 기척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날 벤치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빛이 반짝이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KBC 방송국 야외 인터뷰 현장엔 예정보다 많은 인파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영석은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옆에 선 서은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어요. 지나는 몇 걸음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기자는 이들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마이크에는 KBC 뉴스라고 적힌 노란 로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요. 회장님,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이까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영석은 미소를 짓지도 그렇다고 냉담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최근 결정 지분의 장학재단 전환과 손녀의 존재 공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손녀에게도 간단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주변의 시선이 서은에게로 모였어요. 서은은 긴장한 듯 작게 뒤로 숨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려 하자 영석이 한 손을 올려 막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아이에게 묻지 마십시오. 현장에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영석은 한쪽 무릎을 굽히고 서은의 어깨를 감싼 채 정면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아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저의 선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어느 연설보다 깊었지요. 가족으로 살기 위해 나는 재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에 어떤 대가가 따르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주변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숨들이 가볍게 들썩였지요. 영석은 아이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서은아. 이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도 돼. 서은은 영석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나 말 안 해도 돼요? 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저 네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 저녁 인터뷰 영상은 전국 주요 뉴스 채널에 동시에 방송되었어요. 포털 메인 화면에는 가족을 선택한 회장이라는 문구가 올랐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죠. 진짜 오랜만에 가슴 뜨거운 뉴스 봤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가족을 택하다니.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어른. 회장님 덕분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도 용기 내보려고요. 그날 밤 영석은 자택 응접실에서 조용히 TV를 끄고 탁자 위에 놓인 서은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서은이 살금살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죠. 그래. 그런데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그 많은 말들 중에서도 네가 내 손녀라는 사실이야. 서은은 영석의 옆에 와 앉아 말없이 그의 옷깃을 살짝 잡았어요. 그럼 나도 할아버지 자랑할래요. 영석은 조용히 손을 뻗어 서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너한테 참 많이 배운다, 내가. 교실엔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이 자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3학년 2반이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제로 한 발표회가 작은 강당처럼 꾸민 교실 한복판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칠판 위에는 반 친구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고요. 서은이라는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답니다. 서은은 줄지어 앉은 아이들 사이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치마 밑단을 정리하며 단상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죠. 손에는 조그만 A4 용지와 손그림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은 영석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달리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요. 카메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한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오하는 감탄이 가볍게 터졌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부드럽게 웃었고요. 서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이 앞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장영석이에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밥도 먹고 그림도 받아주시고 제가 무슨 얘기해도 다 들어주세요. 영석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수건을 한번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겉으로 큰 표정은 없었지만
입술 끝이 살짝 떨리더군요. 서은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조심스레 들어보였어요. 빨강과 주황이 어우러진 색연필로 노를 그린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는 영석과 서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그 뒤에서 재혼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둘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이 그림은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처음 불러준 날을 그린 거예요. 그날 전 그냥 말없이 웃었어요. 근데 진짜 기뻤어요. 교실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숨을 죽였고요. 서은은 고개를 들고 객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주저함이 없었고 시선은 곧장 영석을 향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제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말을 마친 서은이 고개 숙여 인사하자 처음엔 영석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곧 선생님이 따라쳤고 이내 모든 학부모의 손뼉 소리가 교실을 채워갔어요. 영석은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길게 이어갔죠. 서은은 자리로 돌아가다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석은 작게 입술을 움직였어요. 서은아, 서은은 그 입모양만 보고도 알았는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석은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되뇌었어요. 내 이름 부를 수 있어서 내가 더 고맙다. 반포 자택의 서재였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어요. 서재의 램프 하나만이 작게 빛을 내며 책상 위를 밝히고 있었죠. 장영석은 두 손으로 무겁게 철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출했어요. 손목시계 하나, 오래된 휴대폰, 그리고 가죽 일기장 한 권뿐이었죠. 그는 일기장을 꺼내 들고 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닿는 가죽 표면은 거칠고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여전히 숨 쉬는 듯 했어요. 천천히 책장을 넘기자 낯익은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굵직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글씨였죠. 재훈이 그의 아들이 남긴 말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땐 나의 영웅이었다. 언제나 똑바르고 언제나 틀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커갈수록 그게 무서워졌다. 난 그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고 그래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장영석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읽었습니다. 눈빛은 미동도 없었지만 눈동자 가장자리에 서서히 물기가 맺혔어요. 나는 아버지의 칭찬이 듣고 싶었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위해 내가 얼마나 멀리 돌아가야 하는지 점점 알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장영석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주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사랑받고 싶었다. 그 한 줄에 장영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숨이 멎듯 끊겼고 이마엔 깊은 주름이 더 짙어졌어요. 재훈아,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했구나.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의 서재훈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장영석은 그 미소를 오래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유리 넘어 아들의 뺨을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너한테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 그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고 가슴께 꼭 안았습니다. 말없이 앉은 채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이 길고 무겁게 깊은 반성처럼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두려움에서 널 꺼내주고 싶다. 그게 늦은 아비의 마지막 몫이라면은 기꺼이 하마. 밖에서는 겨울을 알리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장영석은 등을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중얼거림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널 미안해하지 않게 해줄게. 그 아이에게 네 이름 부끄럽지 않게 남길게. 그의 눈동자에 비친 조명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진아의 집 주방과 이어진 작은 식탁이에요. 창밖엔 초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고양이처럼 따뜻한 기운이 좁은 식탁을 포근히 감싸요. 세 사람의 자리가 정갈하게 놓였어요. 하얀 밥 공기와 반듯한 반찬 그릇, 젓가락 끝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계란말이까지요. 영석은 말없이 코트를 벗어 의자 뒤에 걸고 천천히 앉습니다. 진아는 아이를 먼저 앉히고 물컵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아요. 서은은 해맑게 웃으며 밥을 뜹니다. 할아버지, 이 고등어 진짜 맛있어요. 저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많이 먹거라. 고등어는 뼈 조심하고.
진아는 말없이 김을 잘게 잘라요. 그러고는 아이의 앞접시에 밥을 얹어줍니다. 표정은 담담한데 손끝은 조금 느려지네요. 식탁 위에는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만 잔잔히 울립니다.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던 진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납골당해서요. 아버님이 저희를 그냥 지나쳤을 때 전 아버님이 절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영석은 밥을 뜨던 손을 멈춥니다. 그날 이후론 다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그게 나와 아이에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영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눈엔 흔들림과 후회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어요. 그땐 네가 무서웠어. 진아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껌뻑여요. 제가요? 영석은 진심을 담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나보다 더 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내 아들을 지키려 했고 내 손녀를 끝까지 책임졌지. 그는 고개를 돌려 서은을 바라봅니다. 서은은 고등어살을 바르게 발라먹으며 열심히 씹고 있었어요. 난 체면이 먼저였고 가문의 이름과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 믿었지. 하지만 결국 그걸 지키느라 정작 지켜야 할 가족 하나를 잃었더군. 진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작은 한숨이 목을 타고 흘러내려요. 지금은 그 강한 사랑 덕분에 내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걸 늦게라도 알게 된 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죄라 해야 할지. 서은은 숟가락을 또각 내려놓더니 밝게 말해요. 근데 지금은 같이 밥 먹잖아요.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진아와 영석은 동시에 서은을 바라봅니다. 그 순진하고 단순한 말이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살짝 걷어내요. 진아는 작게 웃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요. 그래, 맞아. 같이 밥 먹는 게 가족이지. 영석도 따라 웃습니다. 그 웃음엔 묵은 체념도 허세도 없었어요. 그저 한 집의 가장이 아닌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짓는 진심의 미소였죠. 고맙다. 이런 자리에 날 앉혀줘서. 창밖에서는 바람에 흩날린 은행잎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식탁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이어주어요. 바람이 희미하게 납골당 입구를 스치던 오전이었어요. 수목장은 적막했어요. 하늘엔 흰 구름이 가늘게 흘러가고 있었죠. 겨울빛이 차분히 내려앉았어요. 청담 추모공원 돌담 옆으로 검은 리무진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멈췄어요.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영석이었어요. 검은 더블코트 안엔 흰 와이셔츠가 반듯했고요. 모가래에는 단단히 매듭지은 넥타이가 자리했죠. 그의 손에는 국화꽃과 소주 한 병, 작은 종이잔이 들려 있었어요. 이어서 진아가 내렸어요. 차분한 검정 원피스에 울코트를 걸쳤죠.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 내린 서은은 작은 검정 코트 소매 아래로 국화꽃다발을 꼭 쥐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로의 차림은 낯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 선 모습은 처음이었죠. 이쪽이에요. 기억나요? 영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걸음은 천천히 그리고 무거웠어요. 작은 소녀의 발걸음은 그보다 가볍고 또렷했죠. 납골당 내부는 조용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숨이 눅눅이 가라앉는 듯했죠. 유골함은 한 줄로 정리돼 있었어요. 그중 세 번째 줄 오른편에 서재훈의 이름이 있었죠. 투명한 유리 너머 젊은 날의 재훈이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영석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진아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죠. 서은은 국화꽃다발을 꺼내 서툴지만 정성껏 유골함 아래에 내려놓았어요. 아빠, 엄마랑 할아버지랑 저 같이 왔어요. 작고 맑은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진아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영석은 아무 말 없이 소주를 천천히 따랐죠. 그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을 감추지 않았어요. 잔을 가득 채운 뒤 유골함 앞에 조심스럽게 올렸죠. 재훈아, 이제라도 이렇게 셋이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은 감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진아는 작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전하는 기도인지 모를 그 속삭임은 재훈에게도 자신에게도 건네고 싶은 말 같았죠. 서은은 유골함을 바라보며 또다시 말을 이었어요. 아빠, 나 할아버지랑 밥도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내 그림도 받아줬고 놀이터도 같이 갔어요.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영석은 그 말에 눈을 떴어요. 딸이, 아들이, 그리고 손녀가 모두 이 공간 안에서 살아있구나 하고 느꼈죠. 바깥 복도에 머물던 몇몇 추모객이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낯선 3대가 유골함 앞에 함께 무릎을 꿇은 모습에 그들도 모르게 눈가를 훔쳤죠. 영석은 유골함을 바라보며 사진 테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아들의 이목구비, 웃는 인매, 여전히 그날의 얼굴이었죠. 재훈아, 그동안 널 외롭게 한 거 이제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마지막으로 입에 살짝 댔어요. 그리고 그 잔을 유골함 앞에 내려놓았죠.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 곁에 있을게. 그게 네가 남긴 길이라면 기꺼이 걷겠다. 서은은 두 손을 모은 채 낮게 속삭였어요. 아빠, 생일날 준 목도리 아직도 따뜻해요. 진아는 아무 말 없이 서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은은 그 품에 기대어 유골함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죠. 그날 영석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길이 단지 죽은 이를 기리는 날만은 아니구나 하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일 수 있다는 것도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진아와 서은을 바라봤어요.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자.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유골함 앞에 인사하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겨울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죠. 서울 반포자택의 아침은 언제나 정적이 흐르는 듯 고요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익숙한 고요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벽에 걸렸던 고가의 예술품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고요.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과의 단체 사진들도 차례로 내려왔죠. 액자에 곱게 끼운 표창장과 명예훈장까지 담담히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석은 검은색 장갑을 낀 손으로 오래된 도자기 한 점을 들여다봤어요. 예전 한 국빈 만찬에서 외교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죠. 그땐 저 작은 물건 하나에 어깨가 으쓱했었지. 그는 조용히 웃었고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천으로 감싼 뒤 상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엔 박스가 5개 놓여 있었어요. 아직 남은 물건도 많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했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더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건 회장님 책상 위에 오래 있었던 시계입니다. 기념일에 받으신 거라 따로 보관해둘까요? 영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서은이에게 주게. 아이 방에 시계를 하나 걸어주고 싶었어. 예, 알겠습니다. 조금 후 서재 쪽 문이 열렸고 영석은 손수 정리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다음 자리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걸음이었죠. 법무사 사무실의 분위기는 무거우면서도 절제되어 있었어요. 중년의 법무사가 유 원장과 관련된 서류를 하나씩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회장님, 기존의 유언장을 폐기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최종 처리하겠습니다. 변동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용을 정리했어요. 내 모든 부동산 자산, 재단 지분, 주식, 미술품 전부 서은 명의의 서은이 장학 재단으로 귀속시켜 주세요. 단, 재단 목적은 명확히 교육 지원으로 한정하고 직계 가족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항을 명시합시다. 법무사는 놀란 눈빛으로 메모를 받아 적었고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거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사인한 아래의 줄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대답했어요. 나는 이 집도 떠납니다. 강릉에 있는 바다 근처 요양원 방 하나, 그거면 됩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더 좋다고 하신 건 진심이셨군요. 영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장 자리에 앉지 않고 남의 서류 앞에서 고개를 낮춰 펜을 드는 이 순간이 그에게도 어쩌면 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회장님이라 불릴 땐 늘 쫓기고 있었어. 내가 뭘 지키는 건지
잊어버릴 정도로. 하지만 손녀 녀석이 내 이름을 부를 땐 그 짧은 순간이 평생 중 제일 따뜻했어.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을 하고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제 바람은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흘러드는 가을빛이 그의 뒷모습에 잔잔히 드리워졌습니다. 불필요한 건 내려놓고 남겨야 할 건 비로소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한숨처럼 미소를 남겼습니다. 양평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어요. 병동 뒤쪽 한적한 뜰에 놓인 오래된 나무 벤치에 영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조끼 위로 초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그는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곁으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가만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도 돼요? 영석은 눈을 천천히 뜨며 고개를 돌렸어요. 햇살을 등진 소녀는 알록달록한 크레용통을 꼭 안고 있었죠. 그 옆엔 색연필과 도화지를 든 진아가 말없이 환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옆자리는 항상 비워놨지. 서은은 벤치에 살짝 몸을 던지듯 앉았어요. 무릎 위에 도화지를 올리고는 조용히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이 색을 고르는 모습이 진지했고 어쩐지 경건해 보였지요. 이번엔 뭘 그리는 중이니? 우리 가족이요. 가족? 서은은 해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녀의 눈매가 햇살에 반짝였죠.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바람 부는 날 같이 있는 거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나. 영석은 말없이 도화지를 바라봤습니다. 도화지 위에 세 사람은 얼굴이 모두 달랐지만 같은 쪽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닮아 있었지요. 바람도 그려야 하니까 회색 색연필로 이렇게. 작은 손이 도화지를 사각사각 문질렀습니다. 하늘색 옆에 은빛 선들이 얇게 얹혔고 그 결이 바람처럼 가뿐했어요. 영석은 그 섬세한 손끝을 보며 슬며시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래. 그런 날이 오기를 난 참 오래 기다렸던 것 같구나. 이제 왔잖아요. 바람도 좋고 햇살도 좋고 할아버지도 있고. 영석은 미소를 띠며 그녀의 작은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믿음이 있었고 그 어떤 훈장보다도 더 진실했어요. 서은아, 할아버지는 말이야. 이렇게 너랑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기분이야. 서은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진짜요? 할아버지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그땐 진짜 가진 게 뭔지 몰랐어. 바람이 살짝 일렁였어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두어장이 파르르 흔들리더니 영석의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굳이 털어내지 않았지요. 잠깐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넌 그걸 벌써 안다니. 참 대단한 아이다. 서은은 웃으며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포개지고 햇살이 더 따뜻해진 듯 했어요. 할아버지, 내 전시회 열리면 첫 손님 해줄 거죠? 그럼 할아버지는 맨 앞줄에서 가장 큰 박수 쳐줄 거다. 도화지 위에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위로 초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은빛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은행잎이 흩날리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용인의 청담 추모공원 정문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영석은 차가운 공기에 어깨를 한번 움찔했지요. 그의 손엔 사진 액자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님. 발 내리실 때 여기 잡으세요. 응, 괜찮네. 휠체어 탈 때가 됐군. 간호사가 부축하자 영석은 휠체어에 천천히 몸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지나가 손잡이를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그 옆에 선 서은은 검은 치마 위에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두 손에 국화를 꼭 쥔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엄마,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아빠 만나러 가자. 조용한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은 납골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예년과 다르지 않았어요. 고요한 조명이 번져 있었고 향 냄새가 은근히 맴돌았지요. 유골함이 늘어선 통로는 오늘따라 더 깊고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혼자 오던 영석 곁에 이제 가족이 함께 서 있었으니까요. 진아는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밥과 국, 소주를 올려두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부었지요. 서은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국화꽃을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아빠, 엄마랑 할아버지랑 왔어요. 우리 이제 같이 있어요. 영석은 휠체어를 조금 더 가까이 옮기고 손에 쥔 사진 액자를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가볍게 떨렸고 눈빛은 오래 묵은 말을 꺼내듯 흔들렸지요. 너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네 아이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진아는 술잔을 따라 영석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자 진아가 술잔을 감싸듯 덧잡아 주었지요. 이젠 혼자 길 보내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영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술잔을 유골함 앞에 공손히 올려두었습니다. 낯선 침묵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엔 더 이상 용서도 거리낌도 남지 않았지요. 그저 세 사람이 조용히 함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참 뒤 세 사람은 유골함을 등지고 납골당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바람을 탄 은행잎이 흩날려와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지요. 서은은 노란 잎 하나를 주어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 또 올 수 있죠? 그럼 할아버지는 네 곁에서 해마다 같이 올 거야. 그럼 그때도 그림 그릴래요. 우리 셋이 앉아서 바람 부는 거. 그래, 그 그림은 꼭 벽에 걸어두자. 가족 사진보다 더 따뜻하겠구나. 바람이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아는 미소를 띠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참 조용하네요. 영석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듯 대답했지요. 그래, 오늘은 정말 조용하고 따뜻한 기이다. 그 말과 함께 영석의 어깨 위로 은행잎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어요. 전시회장 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잔잔한 대화로 가득했어요. 벽마다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고요. 그 앞에는 카메라를 든 학부모들과 구청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진아와 장영석은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장영석은 늘 하던 대로 정장을 입었지만 오늘은 넥타이를 매지 않았어요. 회색빛 가을 코트를 걸친 그는 전시장 한가운데까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걸음 옆에서 서은이 조심스레 발을 맞추고 있었죠. 그림이 걸린 벽 앞에 다다르자 서은은 그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작은 머리핀을 꽂은 그녀는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그림 속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벤치 위였고 바람 부는 날이었어요. 왼쪽엔 하얀 머리에 노인, 가운데엔 어린 소녀, 오른쪽엔 조용한 미소를 짓는 여성. 서툰 선이었지만 온기가 돌았습니다. 따뜻한 노란색과 연보라가 배경을 감싸고 있었지요. 제목은 없었어요. 그림 아래엔 빈칸만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서은은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냥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여성 관람객은 미소를 머금으며 그림 아래 작은 글씨를 읽었어요. 작은 글씨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림 속 사람들은 서로를 이름 없이도 알아봅니다. 한 번도 같이 살지 않았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이 되었어요. 장영석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그의 손은 지팡이를 꼭 쥐었고 눈은 글귀에 박힌 채였죠. 진아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습니다. 저 말 아이가 그냥 혼자 쓴 거예요. 그림도 말도 참 따뜻하구먼. 나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는데. 진아는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한텐 말보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님이 기다려주셨잖아요. 서은은 그림을 뒤로하고 장영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 그림 우리 집에도 걸어줄래요? 그래, 할아버지 방 제일 따뜻한 벽에 걸자. 이건 어떤 상보다 값진 그림이니까. 그림 앞을 지나며 서은은 마지막으로 뒤돌아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안녕, 우리 가족. 장영석과 진아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전시회장의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초겨울이에요. 양평의 요양원 마당입니다. 나뭇잎은 다 졌지만 하늘은 청명했고 바람은 느리게 불었어요. 영석은 익숙한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엔 두툼한 스케치북 한 권이 펼쳐져 있었죠. 그가 지그시 바라보는 페이지에는 어린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스케치북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가족은 누가 정한 이름이 아니라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봐주는 눈이에요. 그 아래엔 서은이 그린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하늘색 벤치 위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약간 기울인 모습이었죠. 그래. 결국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도 이런 것이었지.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봤어요. 오랜 세월을 회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판단하고 명령하고 기준을 세우고 줄을 그어왔죠. 그 줄 안에서만 사람을 믿으려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놓쳐버렸네요. 재훈아, 내가 만든 틀 속에 널 가두려 했구나. 그 틀을 깼더냐. 이제야 가족이 남았다. 그 순간 서은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환하게 번졌어요. 바람보다 먼저 마음이 먼저 밝아지는 소리였죠. 할아버지, 거기 앉아 계시면 감기 걸려요. 영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서은이 담요와 보온병을 들고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그 뒤로 지나가 조용히 걸어왔죠.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석 곁에 조용히 앉아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펼쳤어요. 오늘은 서은이가 직접 만든 유자차예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영석은 작은 종이컵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함이 종이컵을 타고 손끝을 지나 가슴까지 번져왔죠. 이젠 회장이 아니라 이 집 막내지 뭐. 서은은 자리에 앉아 새 종이를 꺼냈어요. 오늘은 요양원 마당에 할아버지를 그린다며 색연필을 고르더군요. 영석은 손등 위에 내려앉는 햇살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금 나는 가진 건 적지만 남은 게 많다. 내가 남긴 유산은 재단도 재산도 아닌 바로 이 아이의 웃음이구나. 멀리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노란 은행잎 한 장이 사뿐히 날아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죠.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담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바람이 따뜻하구나.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머뭅니다.